탑 특별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공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많이 좀 얘기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아니면 이거는 여론의 성적표 한번 매겨볼까요? 우리 공천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고 민주당은 뭔가 잡음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세 분 보시기에 성적표 한번 매겨주십시오. 그렇죠. 뭐 이제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런 것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YTN 결과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그거 얘기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3일, 4일 양일간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44%, 부정이 37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긍정 33, 부정 50. 긍정만 넣고 좀 바로 귀에 쏙 들어가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긍정 44, 더불어민주당은 긍정 33으로 긍정만 놓고 보면 11%포인트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그러네요.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뭐 그거는 사실은 또 뭐 지지자도 있고 또 어떤 잡음이나 이런 거가 또 들리면 그게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두 분 우리 세 분 다 이런 이거 여론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세 분들 보시기에 이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센터장님부터.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역 의원들 불출마는 규모도 상당히 컸고 이거 우리가 또 대중들이 정치에 물씬이 있어서 물갈이를 원하는 기류들이 있는데 물갈이 폭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천 평가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좋은 평가를 받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사실관계 팩트보다도 대중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략을 처음에 잘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들도 최근에 보게 되면 많이 공천이 되는 흐름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초반에 친윤들이 특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류들을 사실은 부각을 시켰고 그것이 대중에게 전달이 된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전략, 좋은 부분들을 먼저 이제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 좀 그렇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 차이가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 빼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이 현역들이 많이 이제 교체된 것도 문제지만은 초반에 잡음이 많았어요. 특정 여론조사 회사가 이게 특정 의원이 밀어 넣네 안 넣었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네 뭐 그리고 이 경선 룰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 막 했습니다. 이게 좀 불신을 좀 일으켰어요. 이를테면은 뭐 이계호 의원 단수 공천했다가 경선 간다고 했다가 다시 이틀 만에 단수 공천하고 막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특히 호남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막 잡음들이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떤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조금 어려운 숙제들을 다 뒤로 밀어놨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략적으로 그거를 잘 선택했다라는 건데 지금부터 사실은 국민의힘이 조금 잡음과 논란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 컷오프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지금 이제 잡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홍석준 의원, 유경준 의원, 안병길 의원, 이채인 의원 지금 현역 의원 4명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 당의 어떤 결정에 지금 이의제기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채인 의원은 처음으로 지금 뭐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은 이제부터 평가는 조금 이제 바뀌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되게 보면은 이제 선거 국면에서 이렇거든요. 이제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어느 정당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국면, 상대방은 굉장히 이제 미흡한 국면이 있다가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반대로 돼서 공세가 역전되고 하는 흐름들이 몇 번 반복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달 정도, 거의 2달 정도는 사실은
뭐 여당이 예. 굉장히 공세적이고 야당은 계속 평가를 받는 그 국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제 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국면들이 형성될 수 있을지 그것이 하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거는 얼마만큼이나 유권자로 하여금 움직여서 투표소에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뭐 국민의힘도 그러면 조용한 공천이니까 총선을 이긴 거냐?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의 총선의 경우도 보면은 투표율이 매우 낮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또 힘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간밤에 이제 공천 탈락자들이 경선이 됐든 간에 수원의 박광원 또 경기도의 전해철 또 성남의 윤영찬이란 말이에요. 전해철은 아직 탈락되신 게 아닙니다. 예. 아직은 아닌가요? 예, 결과가 네네. 나지 않았습니다. 예. 결선을 가나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질문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칫 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소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천 결과로 선택된 공천받은 후보자를 또 투표소까지 가서 투표할 정도의 또 상황이나 동기부여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위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어제 얘기를 좀 해줘. 경선 빅데이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윤영찬 의원 또 그리고 박광원 의원, 전해숙 의원, 강병원 의원 이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다 탈락했습니다. 어제 이 경선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타이틀을 뽑았는데 비명 행사가 이제 현실화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어쨌든 경선을 통과를 한 거잖아요. 경선을 붙인 거잖아요. 경선을 항해서 결과가 나온 그러니까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뭐 일부는 이를테면 하위 10%다 뭐 김한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알려진 바도 있지만 네. 얼마나 감점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분도 있고 감점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나 탈락을 했다라면은 좀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탈락하신 분들과 그 지지자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당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 비명계들이 뭐가 됐든 당원들이 이 비명계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억울한 측면도 본인들은 있겠지만 수박이라고 공격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잘 싸우고 앞으로 싸울 것이다 이런 거를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당원의 이 50%가 반영되는 이런 경선 룰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좀 성찰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이제 비명과 소위 말해서 친명의 이제 인식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뭐 내부 총질하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랑 안 싸우고 당내에서만 싸운 사람들 떨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좀 비명들 쪽에서는 이게 치밀하게 좀 계획됐다. 이것도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됐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경선이 있으니 그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끊임없이 공격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를 한 명 고소를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그 투표가 있는 날에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제안을 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유튜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집단적인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친문 성향들이나 이를테면 비명 성향들을 그 의원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일부 이탈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봐야 폭은 알 되지만은 수는 없지만. 아까 전에 배종자 소장님 네. 말씀하셨지만은 투표율이 이를테면 2020년 총선에 66%였고 그렇죠. 민주당은 60%가 넘으면은 승리를 했습니다. 2004년에도 60%가 넘었고 또 이제 지난 2020년도 그랬는데 근데 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떨어질 것이냐 지난번에 비해서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포인트다. 자, 이게 이제 사실 문제는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 대거 탈락하고 또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친명을 일컬지 뭐 김의겸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도 탈락은 하긴 했습니다. 뭐 경선 결과니까요.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거나 뭔가 잡음을 낼까요? 뭐 그거까지 같이 한번 우리 윤영선 소장님. 일단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에 참여한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지역구 예, 출마는 못하죠. 못하는- 이인제법이죠. 이인제법. 그렇죠. 그 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향은 경선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어떤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네.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일부 본인만 전직 의원이 탈당을 해서 다른 세력이 합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정치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한다면 예. 그런 흐름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뭐 탈락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합류함으로써 탈당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파장을 내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를 과연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볼 네. 것인가의 문제인 것인데요. 이제 지금 공천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우리 배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지층에서도 사실은 평가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우리 정당이 굉장히 공천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80%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것이 좀 현저하게 좀 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지층들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규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사실은 민주당한테 과제로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불만이 좀 있으면 지금 세 분 말씀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이제 투표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흐름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은 사실은 웬만한 상황 변화에 불구하고 투표율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지지층인 분들이긴 할 텐데 상당히 당세가 지금 위험하다. 또는 매우 좋다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투표율을 보여주는데 아하. 진보 성향층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길 것 같다 뭐 이러면은 투표율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참가를 비해서 하고. 이렇게 해봐도 사실은 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40대 50대의 이제 유권자층인데요. 젊은 층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층들은 투표장에 안 나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2007년 대선 이명박 네. 대통령이 당선될 때 또 2008년 4월에 총선에서 굉장히 이제 격차가 나서 아마 진보 정당이 80석 정도에 할 때 그다음 지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50% 내외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는 그 보수 정당이 굉장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들의 그런 어떤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투표를 불참하는 비율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예.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대체로 그 유권자들은 40대 유권자가 될 거예요. 또는 이제 40대나 또 수도권이나 또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제 호남 출향 유권자들이 네. 대체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직전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난 2022년 대선을 보면 40대 투표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전체 투표율이 내려가면서 민주당에는 타격이 되는데 왜 그러면은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국민의힘으로 옮겨갈 사람은 옮겨가는데 대거 이탈은 없느냐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없다. 지역구로 새로운 미래나 조국혁신당을 가기는 힘들어요. 가봐야 뭐 당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 본인의 경쟁력이 정당 지지를 뛰어넘는 정도의 인물들 가령 뭐 홍영표 또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지만 그런 인물들은 이제 당을 떠나죠. 서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외의 인물들은 그러면 조국혁신당에 가서 비례대표 달라 또는 새로운 미래 가서 비례대표 달라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세 변화인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나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다면 본인들은 오히려 안 떠나는 것이 기회를 재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또 2년 뒤에 또 4년 뒤에 6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뭐 그러면 이제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 이들이 이제 이따가 뭐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 재포착을 노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임종석 전 실장도 잔류를 있는 하는 것 거죠. 같아요. 또 언급을 했는데 뭐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했죠. 또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탈당을 해서 상대당인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이거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민주당하고 전민주당 후보 두 사람이 붙는 어떤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이제 많이 좀 우선 생겼어요. 그 조광한 남양주 시장도 네. 이제 저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김용민 의원 남양주 병에 병에 나간다고 나오고 그럽니다. 조정식 의원 네. 그 사무총장 그 지역구인 시흥을 김윤식. 네, 김윤식 후보도 네. 삼선 시흥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어쨌든 민주당 간판을 달고 여러 차례 그게 지자체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히 이제 지자체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분들의 인지도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상당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신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보다는 뭐 예를 들면 시의원 뭐 제가 뭐 등급을 나누는 거 아닌데 네. 이런 출신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도 상당히 동요를 할 거예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할 때 민주당 그 지역의 당원들도 1,500명이 같이 탈당을 했다가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니까 뭐 도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예. 뭐 어쩌다 저쩌다 이제 말이 많은데 그 정도로 사실은 조직 관리가 되고 있고 이 개인의 어떤 뭐 영향력이 그 지역구에는 상당히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 결과가 될 거고 결과가 보여줄 겁니다. 만약 결과가. 여기에서 만약 민주당이 다 이겨버린다, 거봐라. 우리 공천 잘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다 진데다가 뭐 예를 들면 일당을 내준다 그러면은 책임론 후폭풍이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상당히 시달릴 것이다. 원래 정당을 이렇게 옮기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비판적 여론이 먼저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과거에는 네. 탈당해서 다른 경쟁 정당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부에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것이 불공정하다 또 비판적인 기류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비판적인 시각이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비해서 상당히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예. 유권자들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또 다른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요. 이 정당 지지율은 뭐 상승세라고 지금 보이고 이게 민주당 공천 좀 잡음에 대한 반사이익인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잘해서 한동훈 뭐 여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지율은 발반체라고 합니다. 발반체요? 발광체 플러스 반사체. 예. 그러니까 이제 발광체는 대체적으로 지지 기반이 괜찮은데 조금 네. 더 추가되는 부분은 발광체 추가 현상이 플러스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령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 그 다음에 충청, 그리고 이제 PK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보면은 이제 인천 경기 수도권이 네. 되겠죠. 수도권이 뭐 지지율을 보면 최근 이제 추세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 접전 양상이 되고 있는 건 일종의 반사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천 파장 아까 이제 윤영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공천 파장이 아니었다면 다른 당으로 옮겨간다면 그거는 뭐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일 거예요. 네. 그런데 공천 파장이 있으니까 지금 뭐 30 의원은 5선 의원이죠. 예. 그런데 DJ 때부터 활동을 해왔던 부천에 정말 지역 기반이 단단한 그런 의원인데 본인도 왜 자기가 꺾여져 나가는지를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대표를 향해서 그것도 후배인데 이재명 대표가 연상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순천에 공천을 받은 권향엽 네. 전 청와대 비서관인가요? 이 경우에는 오늘 박용진 의원이 우리 출연을 했지만 박용진 의원은 재심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에서 이런 지하에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권향엽 이 후보자는 단수 공천을 다 받았는데 본인이 엄청난 논란이 되니까 그럼 경선을 해달라. 경선으로.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단수 공천 결정한 건데 그걸 후보자 결정하는 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후보자의 대성적 결단에 따라서 당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으면 억울함이 되는 거예요. 억울함이 되면은 비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파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구 달서갑에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하면서 단수 공천하면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무적 판단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기존의 현역 의원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죠. 홍석준 의원이죠. 홍석준 의원이죠. 네. 우리 방송에도 몇 차례 자주 출연한 적이 나왔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뒤늦게
국민 추천돼도 사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선거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노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뒤늦게 국민의힘이 이걸 민주당 공천이 오롯이 반사체만 되는 것도 아니다. 뭔가 좀 이 부담이 되는 이 국민의힘의 이 뒤늦은 이 공천 잡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선거 변수로 떠올랐어요. 김준일 평론가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국민의힘 시작이다라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자, 요거 하나 계속 짚어보죠. 유현호 변호사 공천 받은 거 네. 이게 수도권 선거하고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올해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냐 그 대구에서만 그러고 말 것이다 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주 큰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소위 말해서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을 아, 예. 양당이 다시 이제 돌아왔다 거슬러 올라왔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어느 정도는 조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층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네. 중도층도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뭐 벌써 이제 문재인 정부 지나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빛이 발했다. 옛날에 생생한 기억들이 분노가 이제 사그러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윤석열 정부와 이를테면은 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네가 어느 정당을 심판하러 나갈래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 심판하러 나가시는 네. 분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러 나가겠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각각 진영 총결집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기 보수 정당에서도 뭐 이제 친박계 친이계 뭐 할 것 없이 다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뭐 유죄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중앙지검 때 잡아 넣은 다음에 본인이 사면해주고 공천을 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지금 진영 다결집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까지 중도층에 소구하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 네. 특검법 부결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텃밭 물갈이가 시작이 됐는데 뭐 지금 네. 보면 서초 을에 박성중 의원 네. 밀어내고 신동욱 전 앵커 TV조선 앵커죠. 네. 그리고 뭐 박정훈 전 앵커도 마찬가지고 자, 요 얘기도 먼저 해보죠. 그 앵커들 이렇게 TV조선 앵커들 네.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양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현상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언론사에 있다가 또 이제 임박해가지고 공천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예. 좋지 않은 이제 시선들이 있던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TV조선 출신의 이제 인사들 국민의힘 공천을 이제 받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좀 상황이잖아요. 좋은 지역구잖아요. 국민의 예, 그래서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 매우 이제 높은 높은, 상황이라고 네.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현상들은 뭐 보수 성향이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매체에 대한 이제 특성들 이거 연관지어서 정당에서 또 전략적으로 또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네. 하는 것이다. 결국 제가 요거는 예.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TV조선이란 무엇인가.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당선이 유력한 양지에 두 명이 들어갔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YTN 출신인 호준석 앵커 뭐 같은 경우에는 구로 이제 구로 네. 갑으로 가서 네. 이인영 의원하고 이제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험지로 않아요.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온다라면은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노종면 전 앵커라든지 뭐 그리고 저기 도봉갑의 이정헌인가요? 이정헌은 안기령. 예. 안기령 뭐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비정규직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YTN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방송사가 아, 있구나. 그렇습니까? 이거를 조금 양당 공천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다. 민주당은 YTN 뭐 네. 또 또 뭐 국민의힘 TV 중에 개인적 의견입니다. 개인적 의견이고 느낌이죠. 뭐 예. 유권자들이 이제 느낌이죠. 판단하시면 되는데 예. 뭐 JTBC 앵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어쨌든 국힘의 T조 사랑은 뭐 분명해 보인다. 아, 예. 대표 앵커.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방송인들은 특히 이제 앵커 출신들은 워낙 인지도가 높잖아요. 아, 매우 인지도 높죠. 그게 굉장히 선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각 당에서 신병기가 되는 거죠. 아직
국회의원 진출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군 뭐 차은호 때문에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언론인들은 높은 인지도 그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에 아예 내세우기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당에서 판단했을 것이다. 뭐 하여튼 개인적 의견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 국민의힘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지금 국민추천제 한다고 하거든요. 또 이게 또 당사자 의원들은 상당히 불만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역 불패 그거 좀 깨려고 이렇게 일부러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서사가 다 조금 많이 흐트러졌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 공천제라는 게 원래 있지 않으니까 네.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해가지고 쫙쫙 뭐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하위 10%는 컷오프하고 그리고 뭐 누구는 이제 경선 붙이고 하위 뭐 30%는 경선 붙이고 뭐 감점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여론이 아니 감동 없는 공천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네. 심지어 얘기를 하고 이 규모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2자릿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석 하다가 저희 5석으로 또 이제 또 늘렸어요. 이게 며칠 사이에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당사자들은 그럼 누구를 공천하려고 네. 소위 말해서 뭐 윤핵관이 오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눈길이 쏠리겠지만은 상당히 이 서사는 조금 많이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에 좀 뭐 생채기를 냈다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서사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이거 중요한 제도다라고 예. 생각하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한 곳 있잖아요. 승리가 불확실한 곳 이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우리는 뽑아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등 사실 텃밭인 것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좋은 지역구인데 네. 여기에 이제 국민 추천제 된다라고 해서 국민적 호응이 상당히 뜨겁게 있을 가능성 커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누가 돼도 사실은 보수 정당에 유리한 곳인 것이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때마다 뭐 망언 파동들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성일종 의원이 또 히로부미 발언하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 바로 경고를 보냈는데 막말이 미치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공천 끝나고 난 네.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3월 한 달 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월 달에 사전 투표와 또 네. 투표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3월 한 달 내내는 정말 총력전 말 그대로 네거티브 마타도가 행행하는 대선거전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때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막말이에요. 막말이고 이른바 폄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04년 총선으로 우리가 가보면은 2004년 총선은 탄핵 후폭풍으로 인해서 열린 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해가던 그런 그렇죠. 총선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열린 우리당 당의장인 이 정동영 의장의 이제 발언이 문제가 됐죠. 노인 폄하 발언. 그러면서 그나마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네. 더 의석수를 170석 가까이 더 이상 할 수 있었던 열린 우리당이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원인이 됐고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때 서울의 어느 구였던 게 강북 지역에 이제 이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노원이죠. 노원. 그렇죠. 네. 노원입니다. 김용민 방송인을 뭐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을 이제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을 폄하했던 그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방송 발언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은 자기의 그 공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많은 예상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가반 이상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제가 필요하냐면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어서는 개인 발언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발언 필요가 당의 없다. 대변인을 통해서 이 공적인 발언만 나가면 되고 후보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지역구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신중하게 또 행보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제일 중요할 거예요. 적어도 지지율에는 5% 내외, 의석수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5석에서 한 10석까지도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막말 또는 폄하
파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 김용만, 그 김구 증선자죠, 인재 영입, 또 유동철 교수도 영입 인재인데 음주운전 이력도 있어서 그게 논란이 되긴 됩니다. 좀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칭의와 네. 이때면은 뭐 영향력 이렇게 파급력 이렇게 좀 달라요. 막말 중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소위 말해서 약간 인면수심 이런 느낌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으로서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2020년에는 차명진 전 의원 뭐 이런 거 그렇죠. 뭐가 됐든 뭐 정쟁을 하든 뭐가 됐든 세월호 유가족들을 왜 저렇게 공격을 하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민 그 전 후보 그 목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세적인 그런 거보다 이를테면은 라이스 장관에 대해서의 그 약간의 뭐 그런 발언들 좀 제가 뭐 입으로 담기 어려운데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이게 약간 부적절하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거 비판도 다른 방송에서도 했는데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논쟁 지점도 뭐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 역량은.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솔직히 많아서, 예. 공직 후보자의 한 20%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왜 그렇게 많이 하지? 예.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음주운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예. 네, 윤희용 센터장님. 이게 이제 실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논란들이 있잖아요. 영향 상당 부분 줍니다. 이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투표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막말을 한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은 지지하고 있었더라도 투표 불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세월호 막말 관련해서 그 해당 지역 부천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권자들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넘어서 소속한 정당의 선거 캠페인 자체를 막판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완전히 망치게 돼버리게 됩니다. 한 2, 3일 정도 갈 텐데요.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후보들은 굉장히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소하게 본인은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다르게 이제 부각되어서 다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신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론둔탑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3부까지 하고 지금 자리를 좀 나가셨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용 센터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보면 위성정당인 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민주당 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기라면 위기고요.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에서는 2020년 그때 위성 더불어시민당 만들었을 때만큼 지지를 받기는 거의 확정적으로 어려워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흐름을 보시면 돼요.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양 정당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만들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지? 약간 어안이 벙벙하다가 약간 네. 진영 총결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정당들이 민주당의 자매 정당이다, 형제 정당이다 표방하고 나왔어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열린민주당이 이를테면 더 소위 말해서 더 강한 검찰 개혁, 뭐 더 센 개혁, 뭐 이런 거를 더 매운 민주당 뭐 이런 네. 컨셉이었잖아요. 지금의 조국 혁신당하고 상당히 포지션이 유사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저기 자매 정당 아니야. 우리랑 연결짓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정당이야. 저기가 당선된다고 해도 우리 입당 받거나 합당 안 해. 절대 안 해. 저게 표 주면 안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나 이제 방송에서도 약간 이제 논란들이 있어서 어디를 찍어야 되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랬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불어시민당 찍어라라고 가르마를 타줬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를테면 네. 김어준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민주당 인사들하고 막 갈등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일단은 조국 대표가 찾아왔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뭐 어떤 세력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거기에 조국 혁신당이 있다라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요? 이재명 예. 대표가 선을 안 그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문 계열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친명을 제외한 비명들의 이게 공천 파동까지 있고 약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거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비례연합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진보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있습니다. 과거 네. 통진당의 후예들 아니야? 약간 이거 뭐 진보당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고서 완전히 다른 뭐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주면서 지금 대거 이탈을 하고 있어서 최근 그 여론조사 이거 YTN 요거를 좀 소개시켜야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3월 3일에서 4일 모산 전화면접 조사한 건데 민주당 지지층한테만 물어봤어요. 비례대표 투표 어디다 정당가 투표하겠냐 물어봤는데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50% 네. 그리고 조국신당의 31%입니다. 아유, 높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어쨌든 그렇죠. 조국신당을 찍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찍을 건 그럴 리는 아니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를 대충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면은 10%에서 15% 정도 나오는 15까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다. 예.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아까 이제 그거는 그 조사를 한 것 중에서 이제 민주당의 투표 의향층 대상으로 네. 말씀하신 건데 실제 그 조사에 보게 되면 조국 신당에 대해서 15%가 나왔거든요. 비례에 대해서 투표할 정당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자동답 방식의 조사에서는 뭐 앞자리 숫자가 바뀔 정도로 네. 높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총선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이 보게 되면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유권자들에서 거의 가는 것이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조국신당에 투표하는 경우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율이 뭐 한 30% 이상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민주당의 주력 세대가 40대 50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례투표 정당을 보게 되면 40대 50대에서는 조국신당이 22% 29% 나와요. 이 같은 조사에서 YTN 조사에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의 결집도가 민주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또는 민주당에서 만든 통합형 비례위성 정당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조국 신당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 조국 신당을 찍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마음적으로. 시그널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예. 적정하게 거리를 뭐 두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싸우는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모양새로 간다면 또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무난하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이 민주당에는 상당히 이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상황.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요거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그 김한정 의원이 이제 어제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근데 경선 탈락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SNS에 올린 게 있는데 조국혁신당 돕겠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유인즉슨 자기가 10년 전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후원회장으로 조국 교수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훈이다라는 건데 네. 지금의 약간 그 속내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 이제 친명 이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쪽 안 돕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상당히 많은 게 그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친명이 이제 친명 일색으로 됐을 때 내가 민주당은 좋아하지만은 약간 비명이나 친문에 가까운 분들이 약간 이제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지만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심판을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례는 이쪽에 안 주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의원분들도 어느 정도 약간 이쪽으로 좀 왜냐하면은 지금 친문에 구심점이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조국 교수가 굉장히 조국 대표가 굉장히 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상품성도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네.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좀 말해서 어쨌든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의 5.4%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더블 보고요. 더블요? 트리플까지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그렇죠. 자, 15% 되면은 15%까지 되면은 그렇죠? 열석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열석 15%면 열석이고요. 되는 네, 것이니까. 10%면 한 여섯 6석. 석, 일곱, 여섯 석. 예. 이 조국 신당의 이제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지금은 사실 나오는 것들 상당히 주목되는 현상인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당의 정비를 얼마나 제대로 매끄럽게 해내느냐 여부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계속 덜컹거리고 잡음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이제 개파 간의 갈등이 더 추가적으로 비춰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조국 신당이 더욱 파괴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 선거를 치러한다는 기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일정 수준에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비례 공천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공천 잡음 2라운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국 신당의 주목도나 이런 이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3지대가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인데 조금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네. 이미 이제 양당 결집으로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갤럽이 이제 조사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여당 지지하겠다, 제1야당 지지하겠다, 제3지대 지지하겠다 이거 물어보잖아요. 1월 넷째 주에 그러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1월 넷째 주에 그 제3지대 지지하겠다가 24%였는데요. 네. 예, 2월 다섯째 주 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네. 그러니까 2월 다섯째 주에가 16%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사이에 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양당 심판 모두 심판론이 한 4분의 1 정도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별로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지난 2020년처럼 이렇게 쫙 진영 결집으로 가기 때문에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왜 새로운 미래가 같은 민주당 계열인데 새로운 미래가 힘을 못 받고 조국신당이 힘을 받느냐. 조국신당은 전략이 우리는 민주당이 있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정권 심판에 해가 되는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에 해가 되는 정당이 그러네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 비례만 주세요. 우리가 더 매운맛으로 심판하겠습니다인데 새로운 미래는 뭐 윤석열도 심판해야 되지만 이재명도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권 지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표분산으로 표가 분산되니까. 국민의힘의 어부지리 승리 이거를 제일 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개혁신당까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사실 이게 대중의 관심 산업이잖아요. 선거가. 그러니까 선거가 대중의 딱 관심을 그거죠. 얻는 일이거든요. 예. 사실 본질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대중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기억이 되면서 이제 선택권이 가는데 그 이하까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고려하는 그러네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에서 조국 신당이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는 그 관심 경쟁에서 사실 끼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중도층들 또는 무당층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 이제 양당의 고정 지지층에 비해서는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결집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역에서 약간 다른 국면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라든가 개혁신당에서 주요하게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전직이든 전직 의원이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선권에 드는 것은 지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이전 총선에서는 민주당 의원 지역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그렇죠. 그런데 한 10%가량 이제 제3정당의 후보가 가져가 버리게 될 경우에는 지역에서 아마 국민의힘 후보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법. 그러면 이것이 전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제3지대 정당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측면들이 그런 면에서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의대 정원 학대 관련해서 뭐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 의대 정원 학대 또 지금 의료 대란도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짧게 한번 다뤄볼까요? 지금은 뭐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특히 야당에서 강하게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정권에 대한 비호감도가 지금 그러니까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아젠다가 뜨지 못하고 이게 의대 이제 정원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거의 75% 안팎으로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있어요.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몇몇 이제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데 칼럼에서 왜 2,000명이야? 왜 2,000명 고집하고 있어? 뭐 논설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칼럼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지지하고 있지만은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환자들 피해가 속출하고 그러면 정부의 타협 능력, 조정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사실은 지금은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여론에
우호적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고 있지만은 급속도로 나빠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좀 타협안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제 한 예. 30초 40초 네,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것이 선거 국면이고 현 정부의 정부 여당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갈등이 커지고 국민 피해가 있게 되면 사실은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 타협 능력, 조정 능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기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텐데 네. 과연 이것이 이제 단기간 안에 선거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이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가 조금 전에 언급한 개혁신당 지지율 하락세는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7일, 29일 전화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3%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사평론가, 윤영선 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